자. 우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이 점점 뭐 이렇게 기업가 점점 포럼이 인기가 없어지는지 치고 사람이 안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 힘 빠지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분 두 분 오셨죠? 그래? 3시 반이면 알고 계시나? 그래요. 이게 요번에 기업가인 기포를 우리 3회차인데, 3회차 맞죠? 3기인데, 이게 마치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디까지가 진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킹이 부족하다.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꽤 있어요.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일일 때도 이렇게 해볼 때 조금 애매해 보면 하자하면 안 오셔. 막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도 똑같이 오시는 분들도 다 기억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외국에서 초대하시는 분들은 실제 기업인들도 계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 최신 기술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솔직히 우리들 내부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마침 좀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니 또 세 분이 또 자원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또 한 분은 오늘 또 제주도에 급한 물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또 일을 하러 가셨고 또 한 분은 또 좀 가기를 하시기로 했는데 다른 쪽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어제 곤란한 듯이 전화가 오셨는데 저도 곤란한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조정해서 오시겠다 해가지고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거 우리 일기를 통합한 지금 단톡방에도 지금 통합반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좀 잘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큰 부산에 한 기업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나 지금 만들어 볼까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조금은 힘이 좀 빠져버렸어요. 또 11월 달부터는 좀 활성화되면 또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이 모임은 시에도 보고를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 기업까지 지금 포럼이 있는데 시차원에서 특히 우리 전 시장님께서는 이슈와 산악이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산악을 어떻게 잘 해볼까 이제 학교에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 또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그죠? 학교와 사회는 이렇게 기업까지 연관하는 게 어떻게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서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학교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엄청 큽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수준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하고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뒤떨어져 있죠. 뭐 그걸 저도 이제 다 교수이지만 교수님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자기가 20대, 30대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한국인도 우려먹고 있으니까 그게 뭐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학문에 따라 달라요.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아주 뭐 기초 쪽에는 굉장히 그는 막 변함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비즈니스 한대 쪽은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방법론은 굉장히 많이 진화되고 우리 그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만 해요. 인공지능 단어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뭐 시간이 이렇게 힘들고 저도 인공지능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좀 못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직관적인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이 분야는 인공지능이겠죠. 뭘 넣자 기술에 지금 뭐 똑같이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감각이 좀 뛰어나다는 거 보이는지 또 그것도 뛰어나는 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한 5년 동안 쭉 했던 게 기술을 보면 처음에 뭘 했냐면 2018년도에 클라우드를 했어요. 그때는 1년 내로 클라우드 했어요. 국가에서. 한 2년 동안에 클라우드 예탁 기획을 했어요. 한 3천억짜리. 갑자기 클라우드를 팍 죽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블록체인이야. 난리였어, 부산에서. 뭐 블록체인 시범사업하고 규제자의 토크 쓰고 또 잠깐만.そうですね。めっちゃだけですよ。違う違う。僕じゃなかったら一応このこの程度で動きますから、その中のコンタやってますから。そうですか。言ってると
우리는 그때 수소수와 OS가 있는 발전하고 싶대.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나의 그러지. 발전하고 또 어디가 이야기했더라? 누가 한 사람 띠가 먹는 거야. 그걸 좀 띠가. 며칠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저는 솔직히 기업에서는 그런 개인기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벤치마킹이 비검용 회장이 하고 있는 고정화 정신 그걸 거기는 유료입니다. 아마 1인당 100만 원이에요. 회비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범용 씨가 역시 기억해요. 그게 대기업에 있는 임원이 한 명이 벤처기업에 있는 5명에 이걸 대주는 식이에요. 기부하는 식이죠. 5명이나 3명이니까 네가 3명 데리고 와서 300만 되고 애들은 당신도 좀 사회에 기부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재미좋은 구조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100명씩 모이거든요. 그때 새벽에 두찬 비를 해야. 그렇죠. 거기는 스타트업이라도 우리하고 질이 달라요. 일단 펀딩을 나도 A 시리즈가 100억이라네. A 시리즈 받은 기업들이 그런 애들 그냥 스타트업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주면서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아는 거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근데 이제 우리 종목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되고 많은 분들은 자꾸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도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게 약속인데 약속 안 지키면 굉장히 싫어요. 제가 처음에 좀 출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처음부터 20몇 명을 자르는 이유가 그죠? 슬퍼요. 저도 토요일 녹여왔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거기까지 하고 일단은 뭐 그러면 뭐 예정된 대로 진행하시죠. 우리 코리아정보통신의 CMO이신 홍성재 이사님이고 별도 대표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네. 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 좀 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6회차인데 결석을 아마 한 번 한 것 같아요. 계속 참석을 했고 남은 이제 4번이 남았는데 요즘에 그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모임이 더 많이 생기시죠. 지금 11월달, 12월달
토요일 뭐 모임이 또 다 생겨버렸는데 어쨌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세 분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세 분 중에 제가 오늘 제일 한가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30분 정도 자료를 만든다고 업무와 또 이런 어떤 과제 속에서 열심히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PPT를 만들었고요. 네, 오늘 이제 제목은 됐네. 네, 오늘의 제목은 번복의 리더십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번복하면 이 사전적 의미로는 조삼모사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죠.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에 전화하라고. 그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앞전에 이제 우리 정석찬 교수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 다양성의 사회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번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실 저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씩 제가 이제 그 느낌을 풀어갈 건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 중반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 보면 초지일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신 분일수록 금방 그렇게 말씀드린 자기 자신만의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씩 제가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번복이라고 하는 이 기업가 정신은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추는 의미의 번복인 거지 그 본질도 없이 신뢰도 없이 아침에 이 말하고 저녁에 저 말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면 그 조직에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다 이끌어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왜 번복의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이런 분들 왜 이런 걸 하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세일즈 이제 마케팅 쪽을 담당을 했고요. 제가 근무 성적이 좋아서 2002년도에 이제 BMW에 스카우트를 받아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는 BMW 세일즈를 했고요. 이 자리에 또 저희 고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는 BMW 대한민국 판매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왕하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판매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60%는 서울 경기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 뭔가 모르게 최고로 성과를 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지점장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 VIP 마케팅, 거기 이제 지점장이 되면서 제가 골프 마케팅, 요트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조인한 PB 마케팅,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주도를 했고요. 뭐 와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해서 저희 그 지점이 제가 지점장을 할 때 처음에 36개 지점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였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그만뒀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이제 5위 안에 드는 이제 그런 지점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리아 정보통신의 마케팅 제가 최고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을 약 한 5, 6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성공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에서 BMW 본사에 가서도 그런 브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낀 점들을 또 직장에서 적용해서 하는 분들을 그냥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까 이런 생각합니다.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희 회사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력은 올해로 21년째고요. 자체 이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기술은 터치 모니터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모니터에 일반용 일체형 PC와 그다음에 키오스크, 산원형 키오스크, 그래서 이거를 이제 OEM,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최고 좋은, 전 세계에서 가성비가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 그게 저희들의 기업의 가치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판매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식당에 가면 전자메뉴판 보셨죠? 예,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빙 로봇,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 이 제품을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고,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번복의 리더십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여느 때처럼 새로운 하루입니다. 가능성이 무한하고 도전하기 좋은 날이죠. 오늘 미국의 한 시계 제조사는 한정판 제품들을 새로운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어떤 의료업체는 긴급 수술을 위해 주문 제작한 두개골 모형물을 제 시간에 미국으로 보내야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미술관은 최대 규모 투탕카멘 유물 컬렉션을 처음으로 이집트 밖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해산물 납품업자는 품질과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공급 지역을 확장해야 하고, 어떤 선도적인 운동기구에서는 화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이어질 수 있는 오류들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기업들은 서로를 연결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죠. FedEx.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상품, 서비스. 예, 페덱스 광고인데요. 제가 뭐 페덱스에서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 전달 부분은 연결이라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도 ICT를 기반으로 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물론 예정된 삶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5년에서 최소한 7년은 빨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넷플릭스가 굉장히 더 유명해졌죠. 이 넷플릭스가 세계 최다 OTT 오브 더 타이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가장 큰 회사가 넷플릭스. 그래서 선을 이제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이 넷플릭스의 구호가 요거랍니다. 좋은 컨텐츠는 킹, 좋은 컨텐츠는 킹이지만 좋은 콘텍스트를 만드는 건 신이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맥락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넷플릭스를 회원이 돼서 보면 어떤 한 컨텐츠를 클릭을 해서 끝까지 다 봤느냐 또는 중간에 보지 않았느냐 얼마만큼 보고 중단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 그리고 이게 보통 짧은 거는 뭐 7편짜리도 있고 10편짜리도 있고 또 긴 거는 24편짜리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편 한 편 나눠서 보느냐 안 그러면 한꺼번에 싹 다 보느냐 이런 어떤 모든 알고리즘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왕이지만 그거 맥락을 잡아가는 거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변화에 관한 사례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내가 했던 말, 내가 어떻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정선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쿨하십니까?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그죠? 연결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도 물론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IoT, AR, VR, MR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으로 금융, 바이오, 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등등 굉장히 이제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페덱스 광고도 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역이 굉장히 보한대로 이제 넓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뭐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은 지형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나라, 땅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국경과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영화 한 번씩 다 보셨죠? 영화도 보고 하시죠? 여기 이제 보면 이 친구가 누굽니까? 타누스죠. 이 친구가 6개 돌을
그죠? 다 확보를 해서 장갑을 끼고 그 장갑을 낀 손으로 한 번만 손을 튀기면 지구의 절반이 없어지죠. 그죠? 영화도 가끔 보고 하십시오. 굉장히 의리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 돌들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시각, 마인드, 파워 이런 것들이 아주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능력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 6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좋겠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한 가지 영역만 갖고 있다면 다른 파워나 소울이나 이런 각각의 영역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지금은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느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면접위원으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이제 중간 관리자, 이제 중간 경력자를 뽑는 과정에 제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는 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컨셉을 주느냐면요. 물론 그 직무에 아주 뛰어난 스펙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인터뷰하거나 문항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런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부서들 간에,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간에 화합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내는 공동적인 어떤 과정을 가지고 큰 성과를 이뤄낸 커리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자격증 따서 전문가가 되면 돼. 근데 지금도 보면은 변호사나 어떤 뭐 세무사나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다 합치는 시대죠. 변호사가 변호사끼리만 합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세무사, 그죠? 이렇게 다 지금 이제 협력해 나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리더십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체 CEO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요 4가지가 전체 50%가 넘어갑니다. 우리 조직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들이 안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코로나의 특수사항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들을 유지하고 양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랑 비슷하게 많은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회사 정말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전문 회사인데 소프트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직원을 뽑으면요 오래 안 있어요. 저희 대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을 좀 배우면 서울로 가요. 서울로. 그 지금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자체 소프트를 했었는데요. 지금 외주를 줘요. 그것도 부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말 좀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은 뭐 학교에서 배우고 뭐 우리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뭘 할 줄 알면 일반 중소기업들은 흉내도 못 낼 연봉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입장을 바꿔놓더라도 안 갈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직장 내에서도 젊은 친구들을 이제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직에서도 옛날에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조직 편성을 뭐 주임,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대부분. 이런 이제 조직 편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죠. 그래서 임원들 외에는 예, 대부분 뭐 책임, 선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조직 체제를 이렇게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조직으로 많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리더십 이 패턴도요. 예,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몇 단계 리더인지 한번 잘 보시고요. 1단계 리더는요, 권한에 의한, 권력에 의한 리더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군대에서 계급장이 있으니까, 예, 그 계급장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고, 두 번째가 2단계 리더십이 관계에 의한, 내가 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좋은 걸 배울 것 같아. 예.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리더십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클 것 같다. 내가 이 조직에 있으면, 이 사장님 밑에 있으면, 이 부서장 밑에 있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내가 이 사람을 키워준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리더십이 이제 존중과 헌신을 하는 단계인데, 요즘에 인정받는 리더들이 4단계 리더입니다. 예. 이 4단계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좋은 영향력을 줘서, 예, 조직원도 함께 같이 부서가 또는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또 많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 이제 기초 교육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업에 가면 대표이사, CEO밖에 없죠. 예, 근데 저도 뭐 직함이 CMO입니다만, 예, 요즘에는 분야를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 분야에서 실력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CEO가 되시는 거죠. 그죠? 거기서 마케팅 담당자, 뭐 재무 담당자, 인공정보 담당자, 뭐 오퍼레이팅 담당자, 기술 담당자. 요거 말고도 많은 C자로 시작하는 책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을, 예, 가지고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의 퍼포먼스를 잘 협력하게 해서 큰 일을 내게 만드느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예, 무엇보다도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기죠. 예, 여러분들 이 생테지벨리의 어린 왕자 책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예, 그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예, 참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또 잘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관계 능력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말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청해야 된다.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인정도 하고 공감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문자도, 예, 요즘 문자 참 중요하죠.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소통도 중요하고, 예, 다 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동은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경청은요, 선택적 경청을 많이 합니다. 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 그리고 칭찬도요, 예. 마음이 동의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칭찬이 좀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남을 인정하는 거. 예. 남을 인정하면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서. 예. 그다음에 공감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는지 우산을 받쳐주기보다 함께 비를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공감 능력. 그걸 배려하는 거죠. 예. 아니, 문자. 예. 여러분이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메시지 주고받고 아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이 오는 게, 이게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 성질이 나쁘나, 안 나쁘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신중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가 번복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 경청도, 예, 이런 어떤 번복하고, 예,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냥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침에는 내가 안 돼 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급이 높아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이라도 성공해본 사람들은 잘 안 바꿉니다. 네, 잘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 뭐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고요. 나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야기가 되고요. 예,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번복의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저 아직도 연락을 하고 계시는 지점장이 있으신데, 제가 아마 대리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어떤 지점장님,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91년도 처음에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롯데하고 해티하고 야구 시합이 있을 때, 사립 야구장 가서 김밥, 통닭, 족발 이런 거 사가지고 신문지 딱 해서 일로 쓰고 어원석 있죠. 그 자리 잡는 게 신입사원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웠습니다. 예, 그래서 신입사원 출근하면 팀장님, 지점장님 책상 위에 잿더리도 피우고,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지점장님이 뭐 딱 비교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 분은 제가 결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잘 안 된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기분 나쁘면 결제판 집어 던져버리고, 예. 그리고 야,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대학 나왔나? 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예,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지점장님이 한 분 이제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결제판을 다 가지고 가면 잘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잘한 부분만. 그리고 딱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타이틀만 보고 사인을 바로 해요. 아니, 지점장님 내용은 안 보시고 이러면 뭐 홍대리가 해오는 거는 이제 집에 가니까 상관없어. 가서 바로 실행해. 이러고 제 마음이 어때요? 더 책임감을 발휘하고 더 잘하고 싶은 거죠.
전자에 말한 지성장님은 길 가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마주치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고, 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길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더 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테오도르 레빗이라고 하시는 분은 2000년, 2006년, 2008년도에 돌아가신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경영학자고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이분이 이제 마차가 자동차로 이제 바뀌는 시대죠. 그때 마차용 채찍 산업이 전형적인 사례다 했는데, 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채찍을 아무리 좋게 개량해본들, 그죠?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게 개량을 해본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사업들을 자극이나 촉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자동차의 펜덴트나 공기 필터 제조업으로 경매줄 줄도 모른다. 이 말은 내가 말이 있고 마차가 있을 때는 채찍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 빨리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전부야. 나는 이걸로 성공도 했어. 이게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다른 어떤 모든 부분들하고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1인치 드릴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1인치 구멍을 원하는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부서장 회의를 하면 지금 현재 이슈가 탄소 관련입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가 없어지고 탄소 배출량 규제도 점점점 더 강해질 건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 거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기록에 담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이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준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한국 대기업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영업도 마케팅 부분이니까 근무를 오래 하시는데 이제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두 조직의 뭔가 비교라 할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이제 대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업계를 다양하게 견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자동차로 역사로 따지면 이제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느냐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 차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를 고르는 기준이 얼마나 조용하냐,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자동차 이름도 옛날에는 차 이름이 럭셔리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차의 자동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일본 차는 얼마나 편안하게 이동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유럽 차들은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자동차의 이제 좀 문화가 좀 다른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BMW 가서 차를 시승을 하는데 이제 신차가 넘어난 교육을 하잖아요. 하는데 타보니까 이거는 현대차보다 훨씬 안 편하고 안 좋아. 예. 근데 오래 타면은 그 차가 좋아요. 예. 그런 것까지 성능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문화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떤 격차가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좁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BMW가 추구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스피드였습니다. 예, 좋은 출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 그다음 벤츠는 중후함이었습니다. 근데 볼보는 안전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각 회사마다 예, 다 특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이 넘어오면서 그게 짬뽕이 됩니다. 우리도 잘 달릴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우리도 사륜구동돼. 우리도 안전해. 이렇게 이제 되다가 지금은 다시 자동차별로 그런 브랜드의 특색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가 저도 조금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예, 좋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너무 좀 인색하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인정을 해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네, 왜 많이 버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아 자동차가 누구 거예요? 현대자동차죠. 옛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 분리되어 있을 때 1톤 트럭을 예를 들게요.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지금 1톤 트럭 광고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죠? 옛날에는 엑셀, 기아 프라이더, 서로 차 좋다고 광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세이브 되는 게 많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동차 지점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돼 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대치동인가 그쪽 가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6층인가 7층에 현대자동차 뭐 오토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시판하는 모든 차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손님이 가서 구경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동차 셀즈맨이 아니고 전문 설명만 해주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다 해주고 거기서 시승까지도 다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뭐 지금 뭐 소나타다. 그렇게 하면 내부 사양, 외장 색깔 이런 거 선택 내가 다 클릭해서 내가 결제까지 다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차가 집으로 오죠.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차 받으셨잖아요. 이제 지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세일즈맨 영업직 직원을 안 뽑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면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어질 거고 유럽에서는 얼마 전부터 그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있을 때도 BMW하고 미니하고 같은 브랜드인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있을 때 그 신세계 백화점 해운대 센터에 그 안에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님이 오시면 실내에서 차 구경하시고 지하에 가면 이제 시승차가 있으니까 시승해 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달래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패턴이 바뀝니다. 네, 바뀌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자동차뿐만 아니고 예, 우리가 뭐 그 웹루밍 뭐 그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그게 이제 정말 앞으로 현실로 예, 다가올 거라서 예, 조금 예,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하시고
주변에 또 많은 다양한 분들도 만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화성에 갯돈 타가지고 화성 여행도 가시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네네. 이게 외주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하시는 이제 물론 이제 부산에도 소프트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부산에 없기 때문에 대구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기업에서 이제 추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분야하고 이제 이게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쪽 회사하고 좀 이제 연관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저희 회사는 그 국가과제도 시행하는 것도 이제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본 기업들하고 이제 서로 조인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모니터를 기반으로 한 일체형 PC하고 그다음에 뭐 키오스크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고객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게 그냥 가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브랜드마다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 윈도우가 뭐가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A라는 기업이 저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동차를 우리가 타더라도 불필요한 사양 있잖아요. 내가 안 쓰는 거. 나는 1년 12달 나만 타고 다니는데 뒷좌석에 히터가 들어온다든지. 그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절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출이 연간 한 200억? 150에서 200억 정도를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매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주문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덜쭉날쭉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안 해드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때는 지금은 조금 좀 안정화돼 있는데 그 우리 LCD 모니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쩔 때는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한번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그게 소프트웨어가 또 한 가지 종류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니까. 그럼 오늘 미흡하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준비 많이 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발표하기 되게 힘들어요, 보면. 저도 이렇게 발표를 업으로 묶어서 하는데, 일단 자료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고, 시나리오 짜가는 힘든데, 뭐, 시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 대표님. 아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삶 살아가는데도 저도 이제 또 50대 중후반은 아니가지고 저도 이제 2층에 이제 센터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35년 정도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넣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좀 사격을 좀 줘. 요즘 또 대진 제국 왓챠에 세우는 포를 네 번째로 내가 지금 뭐냐면 진나라 진시황 이야기예요. 원래 진나라는 물론 옛날에 그 중국이 육국이 있었는데 잘 전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 유비가 쫓겨났던 그 지역이 뭐냐면 한번 가면 못 떠보는 곳이. 그러니까 그 진나라 거기서 제일 전방에서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좀 아웃소싱을 참 잘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나라라는 게 옛날에는 일단 농사 잘 돼요.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 백성들 또 맨날 흙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인재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먹는 게 잘 먹어야 공부도 시키고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해좀 좀그 이쪽에 이제 중원이라니까 좀그 작가 되고 그 황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군사들이 굉장히 기억한 나라들이지. 기억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쪽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진나라에서 계속 그런 인재를 우리나라에 온나 잘해줄게. 근데 왜 오느냐면 백은 여기서 똑똑한 애들 너무 많으니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에다가 가지고 모든 게 그렇죠. 우리 삼국지도 사람 이야기고 뭐 초안지도 사람 이야기고 그렇죠? 초안지 일광이 결국 그 황후를 이기는 것도 한심이라든가 그 굉장히 훌륭한 참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결국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현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 두 번째 우리 고민기 대표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제 1번으로 손드신 분인데 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네.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차트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은행투자에서 증권 투자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저는 저희 김영애 누님 덕분에 이렇게 알게 돼서 좋은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기업가 정신 포럼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브랜드 네임도 생각하고 그런 것들 싱글러 폴리오라는 것들을 만들고 제 나름의 철학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제 사실 오늘 내일 갑자기 며칠 전에 급하게 온라인 시험이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사실 못 올 뻔했는데 어쨌든 빠르게 끝내고 와가지고 급하게 만든다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봐주시고 열심히 발표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수학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증권업을 이제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의 한 6년 동안 한 달에 2번, 3번씩 서울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주권 투자업이라는 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가도 있고 다양한 원자재 요즘 2차전지 많이 뜨고 있을 때뭐 니켈 같은 것들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것들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의 변동성을 잘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런 거를 수익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증권 투자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이 변동성을 잘 잘 분석을 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것들 컨설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변동성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019년도부터 제가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다양한 세상을 뭐 좀 탐험하고 진로 탐색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사회를 공부하고 했던 것을 한 2019년도부터는 제 나름대로의 컨텐츠도 만들고 제 경력도 쌓고 싶어서 이렇게 증권사 대표 강연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제 메인 기관인데 지방에서는 보통 서울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 위주로 강연을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지방에서 이제
출연을 한 건 제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저는 이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백스코에서 하는 이제 부산 머니쇼에 무대에서 서서 하여튼 이런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키워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추가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투자 설명회도 못하게 되고 온라인 전용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나름 그쪽을 따라가 보려고 나름대로 제 고객들과 함께 이런 온라인 단톡방도 만들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바로 하고 싶었는데 이걸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마음에 만들어 보기까지 1년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책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써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성장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수학교육입니다. 수학교육은 영어로 하면 Mathematics and Education인데, 이 전공 수학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거 두 개가 합쳐진 수학교육학도 공부하고 이런 것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다 어느 정도 뭐 다른 전문적인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시니까 아실 건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랑 차원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진짜 뭐 간단한 얘기는 한데 1 더하기 1은 2에 대한 이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정말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 수학에 대한 전체 세계를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학 전체의 전 세계를 몇 가지 관점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을 저는 배우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 자신을 이해하고 학습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경영학도 들어있고 인지학도 들어있고 심리학도 들어있고 사회학도 들어있고 모두 사람이 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당시 20대 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시작하더라도 뭐 어떤 쉽게 생각하면 교육에서 보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주변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 전체의 세계를 다 이해할 때까지 이제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핵심이나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꾸로 이러한 사고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학이랑 과학을 잘 했었어요. 학교 대표로 상도 받고 할 정도로 잘했었고, 이역을 하면서는 어렸을 때는 또 꿈이 사실 이런 거였는데 일타 강사 뭐 이런 것처럼 요즘에 이제 현우진이라는 사람도 보시면 책 판매만으로도 뭐 한 240억 정도를 벌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저도 이런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증권 투자에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공부를 할 당시에는 이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이제 고민하면서 교육감이라는 꿈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끝내고 증권 투자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 다양한 산업이 움직이는 거, 기업이 움직이는 거,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탐험해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29, 30 정도가 되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똑같은 거 매일 학생들에게 그냥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너무 무료하기도 했었고, 이때부터 제가 그래도 초년생으로서 사회를 알아가다 보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 세상을 어느 정도 알아가니 이제 제대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김미경 쇼라든가 테드라든가 또 뭐 백분 쇼라든가 뭐 이런 그때 당시에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전문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들을 다 조사해서 실제로 배낭 하나 메고 한 1, 2개월 그 사람들을 다 직접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진로 탐색을 새로 하게 됐고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 서울을 가면 한 번에 어떤 유명한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라는 주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픈하거나 이제 직 로저스라고 지금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글로벌 투자 대가로 이름이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강의가 한두 개 언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 로저스 할아버지 이제 강의가 나오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고 그래핀 차세대 이제 소재라고 굉장히 그때 당시 유명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금융투자인은 채권 쪽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강의도 있었고 그다음 NH투자증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채권에서 가장 잘하시는 이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상무본부장님이라고 이분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사물인터넷 이제 산업 전시회 그 다음에 현대선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인 이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일정을 쫙 1박 2일 동안 저거 2개로 시작해서 딱 추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거를 다 소화해서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고 그다음에 또 옆에도 보면 저게 하루 일정이었는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파생 애널리스트가 1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의 이제 ETF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 저분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또 움직이고 이거를 6년 동안 제 시장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전체가 뭐 주식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채권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게 그냥 막 올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1위 했었던 그 사모펀드들입니다. DS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라임 자산운용 다 그때 당시에 1위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대상을 받았던 기업이고 사실 이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참석하고 대표님이랑 이런 중요한 직책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성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런 기회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런 곳을 다 가게 됐던 것은 이런 헤지펀드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인연을 맺고 뭔가 제가 이런 곳에 가서 정말 많은 이쪽에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또 거기서 뭔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내가 뭔가 이런 자리를 할 수 없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대표님한테 부산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좀 부탁도 드리고 혹은 뭐 정말 저 대표님이나 혹은 연설자들이 듣기에 핵심적인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짧은 시간에 함으로 인해서 또 인맥이 되고 또 그런 인상을 남기면서 같이 또 관계가 지속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메리츠 채권 트레이딩 룸인데 뭐 이런 쪽들 이걸 다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이렇게 이 어깨에 하나씩 저는 이쪽에 전혀 인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때 당시 간절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뭔가 열정 넘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어필하니까 계속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전 영역의 산업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G스타라고 게임 박람회도 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국제식품 박람회도 가고, 철강, 비금속 같은 이런 글로벌 원자재 같은 것들에 대한 호텔, 그 다음 조선해양 플랜트,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고, 서울에서 했던 건데 4차 산업혁명 협회와 관련된 일도 하고 여기서 발표도 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세계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비상장 투자나 한국유전자정보원 혹은 뭐 그린그래스 같은 기업에 이제 상향되지 않은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실제로 부산시에서도 제가 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맥이 생겨서 G스마트 글로벌이라고 저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탑 상장사인데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제 창조도시국 국장님 제가 직접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거랑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 혹은 유명한 정치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을 3박 4일 동안 한 15분 정도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이거가 하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뭐 로타리 클럽도 뭔지도 모르고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로상도 4번이나 받았습니다. 4번이나 받았고 뭐 저런 것들도 계속 하게 됐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처음에 하면서 서울 청년위에도 참석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계속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럼 제 나름대로 저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짧은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될 필요도 있고, PPT를 잘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찾아가지고 거의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혹은 서울에서 유명한데 부산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1년 동안 주경야독이라고 서울에서 전문 강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의 컨텐츠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만 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키워가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최근에도 이제 좀 나름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니는 너보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직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건 어떻게 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들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교사라는 직업부터 시작했었고, 뭐 탐구하고 탐험해서 좋은 것이 막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예전에 왕한테 이제 금관에 금이 제대로 다 녹여가지고 만들었는지 이제 목욕을 하다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레카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괜찮은 게 발견되면 또 막 자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는 또 접목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는 제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싱글러 폴리오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싱글러 포인트들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에 어떻게 합쳐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 싱글러 포인트라는 것은 특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뭐 수학에서 쓰이고 과학에서 쓰이고 다양한 쪽에서 쓰이긴 한데, 수학에서는 보면 예전에 y는 x제곱이라고 2차 방정식을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y는 x제곱, x축, y축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음에서 플러스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투자 자산을 가져가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갑자기 명확해지는 순간, 갑자기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바뀌어가는 순간,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B&H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나 자기 모회사에서 이제 자회사의 주식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친환경 테마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달리 시작하기 직전에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거나, 혹은 이때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붐이 일어날 때 이 유닛이라는 게 탄소 표시 핵심 소재로서 갑자기 리베이팅 될 수 있는 구간에 이제 그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거나, 또 예를 들면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구간은 이제 SQ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때가 7월 말쯤이었는데 자체 3.3 백신 기대감도 있었고 노벨 백신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CMO를 하면서 이게 실적이 어떤 식으로 잘 나긴 하는데 얼마만큼 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발표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 이 기업이 미국의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미국의 코인 베이스라는 큰 기업이랑 비교되면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리레이팅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밤을 새서 이런 그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면 간단하게 어느 밴드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3개월이 안 되는 상황에 국내에서만 비즈니스 하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e스포츠나 IT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미국만 해도 3억 명 정도, 우리나라 6배고 중국만 해도 28배고 인구가 차이가 나니까 글로벌로 확장될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좀 특이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위메이드를 산지 두 달이 안 돼서 이렇게 막 수익이 많이 났었고, 실제로는 지금 한 5배 정도 돼가지고 예전에 이거 캡처해놓은 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에 저는 요거 최근에 혹시나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잘 키운 모바일 RPG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RPG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게 수익 그 패턴을 맞게 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컴투스가 서머너즈라는 IP가 글로벌 출시하면 2014년도에 한 6개월 만에 5배가 올라요. 웹젠이라는 기업도 6개월 만에 중국 출시하면서 한 8배 상승했고, NC소프트도 이제 리니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면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또 리투 모바일도 그랬고, 뒤에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도 올해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계속 돈을 못 벌다가 쿠키런이라는 IP를 MMORPG로 만들어서 내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거의 한 3, 4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 런칭하면서 2달 만에 한 2배가 상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있어서 구체적으로 패턴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액을 보시면 출시하고 첫 분기에 강하게 상승하고 계속 적자 보다가 이제 영업이익도 대폭 흑자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요거는 카카오 게임즈의 매출액인데, 이제 위에 매출액에서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보시면 PC 게임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3,000억이 넘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게, 요거 하나로 지금 뭐 회사 전체 매출액이 한 8, 90%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주식을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이 주식이라는 산업 내에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구나. 또 투자를 하시면 중요한 게 언제 팔면 되는지, 언제 사면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착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의 주식 주가는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 여기에다가 이 산업, 이 기업에 속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실망감이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더 올라가기도 좀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어떠한 기업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상승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시작한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에 한번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올까 잘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으면 차익 실현이 나와서 조정 구간을 좀 거치다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확인되면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고, 그 사업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조정되고 미리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 산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년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거래되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매출액이 통틀면 우리나라에서 9조가 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5에서 10%씩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롤플레잉 쪽이 한 70% 되죠. 압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보시면 상위 1위에서 3위 업계 기업이 한 40%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한 50% 이상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몇 개만 고르면 그것과 관련된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영화랑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영화도 이제 새로운 영화가 출시되기 전에 배우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나는 요즘 이런 영화를 준비하고 작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좀 있다가 연예가 중계나면 공식적인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제 영화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지나면 공식적으로 영화가 출시되기 전에 티저 예고편, 1차 예고편, 2차 예고편 이런 게 나오고, 상영되고 나면 실제로 관람한 사람이 100만 명 돌파, 200만 명 돌파, 500만 명 돌파 이러면서 나중에 뭐 DVD도 나오고 이런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
매 분기마다 이제 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언제쯤 우리가 이런 거를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걸 발표를 하고 좀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1년의 상승의 한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 게임에 대한 티저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씩 올라오거나 그 뒤에 온라인 쇼케이스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도 나오고 관련된 플레이 영상도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기대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좀 있으면 한 2주 뒤에 사전 예약을 시작할 거다 해서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뭐 24시간 내에 사전 예약자 100만 명 돌파, 200만 명 돌파, 300만 명 돌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제로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기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실제로 출시한 날인데 출시한 날은 게임이 출시되고 빠르게 한 10%대 하락, 10% 정도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그동안 실적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만큼 실적이 잘 나올까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좀 비중을 줄이고 조정하는 구간 혹은 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다시 좋은 매수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확인되면 또 빠르게 상승하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고 조정되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겁니다. 5년 전, 4년 전의 전형적인 하나의 패턴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밑에가 분기별 실적인데 리니지 모바일의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는 거고 위에는 리니지 투 모바일이 나오면서 매출액이 잡힌 건데 실제로 이 매출액의 피크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발표한 달이 그 게임이 출시된 달이 포함된 분기 그 다음 분기가 실적의 피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매출액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는 뭐냐면 MMORPG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각각 게임즈의 오딘,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 다음에 넷마블의 게임 이게 한 1년 정도 MMORPG 대작이었다가 좀 몰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쇼케이스를 하면서 기대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첫날 출시되고 8.몇%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 주말이 지나고 이틀 만에 한 40%가 오르고 거의 한 4주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실적이 어느 게 더 좋을지 그리고 기존에 1위, 2위를 하고 있는 리니지 IP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그걸 뺏어오면서 실적이 잘 나올지 확실히 모르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또 뒤에 다른 대작들이 또 나오면 또 빠르게 조정되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랑 구글 스토어에서 매출액 순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애플 스토어는 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 매출액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80% 매출액이 구글 스토어에서 나오고 차이점은 애플 스토어는 매일매일의 그 매출액 순위가 그 다음날 발표가 되는데 구글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주일 매출액의 평균을 그 다음에 순위로 발표하는 거라 가지고 이제 초반에는 애플 스토어의 순위 가지고 조금 눈치 보기 정도 하고 제대로 된 순위는 구글 스토어 가지고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방금까지는 국내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 두 개를 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진출을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는 5,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근데 해외 진출하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2.5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6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8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IP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포인트를 잡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크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를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중국에 파니까 엄청나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래서 한때 뭐 오리온의 과자들이 글로벌 진출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스크팩도 그랬었고 열광을 했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 시스터즈가 이때 일본, 미국, 유럽 등 요때였습니다. 8월 달에 진출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진출하면서 이렇게 10배 올랐다가 조정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하면서 한 2달 만에 2.5배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우리나라 진출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때 8월 달이었는데 글로벌 진출하면서 최근에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레이코라는 코인이랑 연동돼서 하면서 처음에는 서버를 18개 만들었는데 지금 뭐 100개가 넘어가지고 이 흑처를 여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뭐 그래서 한 달 동안 몇십만 원씩 또 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면서 또 여기에서는 코인과 관련된 회사도 같이 운영하면서 그 거래액이 뭐 거래액이었나 매출액이었나 하여튼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시총 5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한데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성행해서 신사임당이나 3프로 TV나 뭐 김작가 TV나 이런 곳들이 되게 그거를 빠르게 잘 진입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처럼 이 기존에 그냥 게임으로 그쳤으면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코인을 같이 접목시키면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은 누구라고 좀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도 글로벌 출시하는 기업들 뭐 관심이 있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펄어비스라고 이제 검은 사막을 중국에 이제 출시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이제 NC소프트라고 이제 글로벌 출시를 이런 식으로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크래프톤이라고 유일하게 액션 슈팅 게임으로 MMORPG한 다른 장르인데 이제 글로벌 1위 하다가 또 신작을 업데이트된 확장판을 내고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리스크라든지 혹은 기존에 다 앞에 이야기했던 기업들보다 무겁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때까지 성장해오면서 뭔가 제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성장을 만들어 온 동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뭐 운동도 잘하고 남들보다 어떤 사람은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생각만 하고 그칠 것을 저는 직접 거기에 대가들을 찾아서 이제 만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제 스스로 끊임없이 시험 기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좀 긴장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좀 해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인데 그 또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그만큼 긴장을 덜 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계속 이런 몰입이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고 계속 뭔가 시험 기간을 만들고 뭔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더라도 뭔가 제가 하는 것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해서 무대 서보고 지금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이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고 될지 안 될지도 몰랐던 것들이 직접 경험하고 실수는 하겠지만 뭐 그 자리에서 얻어 터지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기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를 이제 경영해 오면서 나름의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이 업을 할 초기에 당시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뭐 그런 거 관련된 회사를 이제 나름 불경해서 어느 정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게 꿈이고,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기꾼도 만나게 되고 이용당하기도 한 적도 있고, 한 번은 4년 전에 좀 금융 사기랑 되게 엮여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 뒤에는 경영이나 이제 기업을 좀 글로벌 기업이 될 것 같아서 거기 도와주면서 제 일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실컷 회장님만 말만 믿고 시작했는데 실컷 이용만 당하고 뭔가 돈도 한 번도 못 받고 이런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은 어쨌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혹은 제 나름대로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게 뭐 사업 같은 것들도 예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상장 기업과 관련된 그런 그좀 온라인으로 좀 손쉽게 공식적으로 이제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 중간에 중개인들이 사기를 치거나 뭐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먹거나 이런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한 5년 전에 만들려고 고민만 하고 시도는 직접적으로 못했어요. 고생만 하고 망할 수 있지 않을까, 남한테 뺏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랑 그런 기회들 가지고 일단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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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는 오늘 좀 비싸게 좀 우리하고 예. 고급수. 예. 또 뒤에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가볍게 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쉽게요. 내년 2022년부터 해서 예. 현재 조금 대선도 있고, 예.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예. 부동산 규제도 있고, 예. 또 대출 규제도 최근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금 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라는 말도 많고, 예. 또 금리 변동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예. 보통 우리 이제 뭐한 50대에서 60대 예.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패턴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하고 조언을 준다면 예. 어떻게 했을까 싶어서 저는 문의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작년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제대로 하신 분들은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신 분들 같고, 또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고, 그래서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좀 더 위험할 것 같으면 좀 자산 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대활동하다가 박스코라고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경제학 출신인데 원래 물류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매출액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부업이 돼서 본업은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건설과 관련된 회사도 차려서 같이 짓기도 하고 하면서 하시던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용 보고 싶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면은 10억만 하면 1억 5천만 하면 1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월 평균
이제 보통 보수적으로 해도 몇 년은 오를 거고, 그렇게 보면 월세를 뭐 1억 5천 주고 뭐 10억짜리 건물을 샀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공실이 없는, 공실이 좀 떨어지는 괜찮은 자기가 안목이 있으니까 좋은 그 빌딩을 샀을 때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월세는 어느 정도 연 몇 프로가 이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뭐 보수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오를 걸로 보니까 몇 퍼센트가 이익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최근같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대출한 게 처음에 대출했던 비율이 집값이 오르면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면서 절대 대출액은 안 갚으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이런 그런 뭐 자기만의 공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예전보다는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주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좀 더 예전에 주식을 봤던 상황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강력하거나 혹은 확장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성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뭐 한 템포 쉬었다가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면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쟁만 해도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그런 리메이드든지 뭐 데브시스터든지 에이소프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IT도 잘하고 또 뭐 e스포츠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인데 뭐 글로벌 인구 뭐 40개국을 더해보니까 22억 명이면 인구 대비해서 40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장성이 큰 곳에 과거에 대비해서 그런 쪽만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김명재 대표님 몇 살입니까? 생각보다 나이면 훨씬 늦은 줄 알았더만. 훌륭하십니다. 몇 분 더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이런 게이팅이가 될수록 선수를 이해하셨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우리 홍성재 대표님하고 고민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번 중 6번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이. 다음 주는 좀 쉽게요. 10월달에 너무 많이 됐죠. 11월달에 조금 쉬고, 둘째 주에 잠깐만요. 일단 쓰게 요즘 하도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기에 경남에서는 메타버스를 배워가지고 제주 혁신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조금 참여하고 있는데 사마다 기능이 좀 똑똑한 것 같아.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대선 공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일단 주제는 5G, 메타버스와 제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줬어요. 저는 솔직히 제조업에서 메타버스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해봐. 주제해가지고 SK CNC에서 아마 메타버스로 하시는 분, 제조업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 모시고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13일 날 할 겁니다. 이미 나머지
주제는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헬스케어 쪽에 요즘 뭐 옛날에 스마트 헬스케어,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있는데 원주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 몸에 패치를 붙여가지고 심박동수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하면서 심혈관 질환을 사전에 이렇게 체크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주 그 세브란스 의료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원주 계시는 분을 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신 데서 이게 한 12월 초쯤 생각 중이고 또 한 분은 요즘 이제 인공지능 쪽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의학대 객체 인식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전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플이 계시는 요 기술을 애플에서 총괄적으로 좀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마침 족을 따지면 대학교 후배야 이리 온나 이거죠. 오래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는 제가 조금 해가지고 수요시 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생각. 일정은 제가 좀 11월 달에 제가 좀 출장 일정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은 11월 일정 유동적일 건데 일단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까지는 정성하고 그 이후에 일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12월 한 둘째 주까지 아마 여기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수업을 주도하시는 김건순 이사님이랑 김지현 씨 또 한 4명이나 있는데 그럼 별도 관련된 거 맞죠? 우리 별도 우리 그 수업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향후 일정 요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흑단단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본인 일정 가는 걸로 돼 있잖아. 다 그대 도식 맞죠? 혹시 못 가실 분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가 좋을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맨날 너무 고민하네요. 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고민을 하다가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서면에 그 갈비국감이라고 아세요? 갈비국감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면 있는데 사면 길 건너 맞으면 갈비국감이 사면 사장 딱 겁니다. 몰랐죠? 딸이네 한 7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조금 옛날 진동식을 하고 갈비국감은 조금 그게 모던하게 갈비국감이 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은 갈비국감가 3층, 4층이 이게 경양식집이 좀 촌스럽다 저는 기억. 이게 좀 현대 스타일 그 맥주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피자도 팔고 하는 좀 그런데 거기서 뭐 예약이 되겠나? 예약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대표님 예약 좀 하세요.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같이 하실래요? 12명. 재미도 하자. 재미로만. 여기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뭐, 재미. 우리 김지현 학생은 지금 해양대학교를 대치기 왔는데, 제월대 졸업하고 올 요번에 2기로 인공지능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해서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좀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상한 숙제를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수업도 듣고 있는데 동단열 대표님은 아마 9시부터 그래서 하실 거예요. 좀 알고 지내는 것도 좋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조금 몇 년생이지? 96년. 96년생 내가 우리 큰딸이 96년생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네, 집사가.
일단 뭐 거의 가면 지금 좀 남죠. 다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사진 찍고 정리하는 걸 합시다. 자, 앞으로 오십시오.